그럼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면 흔히 3대 도시가 있어요. 맨 먼저 등장한 곳은 피렌체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베네치아에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것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지역, 잉글랜드 지역으로 확산을 하게 되죠. 어쨌든 르네상스란 것은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얘기죠. 그 이탈리아 북부가 왜 르네상스가 나왔느냐라고 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 대략 이해가 됩니다. 자,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는 작은 도시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15세기 중반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건 교황령이죠. 교황이 영주로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 위에 토스카나 지역에 피렌체와 시에나가 있었고요. 제노바가 있었고 피사가 있었죠. 자, 피사는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나중에 이제 피렌체에 좀 먹히게 되고 또 만토바가 있었고 베라라 공국이 있었고 밀라노 공국이 있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시에나 공화국 이 공화국이라는 곳은 시민들이 뭉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경쟁을 하기 마련이고 이 경쟁의 도구가 돈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나폴리 왕국, 교황령, 페라라 공국, 그러니까 밀라노 공국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공화국에서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유독 왜 피렌체에서 가장 먼저 르네상스 꽃 피었느냐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탈리아 북부가 기본적으로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동방과의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죠. 그래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시에나 이런 도시들이 상업활동이 활발했어요. 일단 돈이 많았다. 또 서로 경쟁을 했다. 이랬는데 왜 피렌체가 맨 먼저냐? 여기에 중요한 건 지배 계급 간의 쟁투 유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노바나 베네치아는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특히 베네치아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귀족이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 간의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렌체만은 지속적으로 지배층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경쟁의 수단이 바로 예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건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것을 어떻게 나의 경쟁력으로 삼아서 내가 정치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죠. 바로 그 피렌체, 르네상스가 맨 먼저 일어났던 피렌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렌체를 방문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15세기에 피렌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피렌체의 탁월한 예술품 앞에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도시가 600년 동안이나 이것을 보존했으며 이렇게 작은 도시가 왜 이렇게 많은 예술품들을 확보하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감상을 하게 마련이죠. 여기서 감동을 느꼈다? 이것은 바로 스탕달 신드롬이죠. 자, 여러분이 가보신 다비드 언덕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죠. 그래서 몇몇 건물들이 보입니다. 베키오궁, 그리고 산타 마리아 델 피에로 성당,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산타크로체 성당이 있죠. 그 앞에는 강이 흐르죠. 아르노 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죠. 이 도시들이 바로 그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 피렌체였던 겁니다. 자, 피렌체 시내를 가보시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냥 걸어서 도로 다닐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관 수단도 없습니다. 걸어 다니면 되는데 여기에 유명한 장소들이 있죠. 여기서 기차역에 내리면 기차역 앞에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고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겸 성당 있죠. 산 로렌토 성당, 산타마리아 델 피에로의 두오모가 있고요. 베키오 궁, 우피치 미술관, 산타크루즈 수도원,
산마르코 수도원, 그리고 피티 궁전,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수도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이제 보면서부터 이 도시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건축과 예술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 유명한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있고요. 여기에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돔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 팔라초 베키오, 베키오라는 건 오래됐다는 거고요. 팔라초라는 건 팔레스, 궁이라는 뜻이 오래된 궁전이다. 이제 시청으로 쓰였던 도시의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팔라초 베키오 앞에 가면 다윗과 헤라클레스의 대리석 조각상이 있죠. 다윗상은 모조품이고 진부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죠. 바로 이 피렌체의 정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다윗상은 피렌체 공화정을 이야기하고요. 이 헤라클레스상은 이 공화정이 끝난 이후에 메디치가가 지배했던 군주를 상징하기도 하죠. 또 산타마리아 델피로 성당 앞에 있는 조바니 세례당이 있죠. 이 도시의 수호성인이 바로 산 조바니예요. 세례자 요한이죠. 마르코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을 피렌체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수도원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 있고 산타크로체 수도원 있죠. 폰테베키오, 베키오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뜻이고요. 폰테는 다리라는 뜻이죠. 오래된 다리다. 그 오래된 다리 위에는요, 바사리라는 사람이 쓴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치가가 우피치 사무실에서 자기 궁전까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죠. 원래 이 베키오 다리 위에는 푸죽관이 있었어요. 중세시대는 푸죽관이 있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보석 상인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풍광을 가진 그런 곳이죠. 또 이 도시에는 두 개의 미술관이 있는데요. 우피치 미술관 있고 바르젤로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은 메디치가가 개인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메디치가의 마지막 대공했던 까뜨리는가 이 도시의 모든 소장품을 기증을 합니다. 어떤 시가 보관하고 이걸 대중한테 공개한 조건으로 기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바르젤로 미술관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다비드가 있죠. 다비드상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바르젤로 미술관에 있기도 합니다. 또 이 피렌체라는 도시는 영화 냉장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해졌죠. 일본 영화인데 일본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기도 한데 두 연인이 헤어진 지 10년 후에 산타마리아 델 피오라의 쿠펄라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일본의 특히 여성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 영화 때문에 찾아간 분은 굉장히 많죠. 저도 여기를 처음 찾아가기 전에 이 영화를 열심히 보고 이곳이 어딘지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피렌체 르네상스에서 활동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한 100년 사이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다 그랬죠. 자,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려면 예술가들도 중요하지만 그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도 독자적인 생활인이 아니었어요. 후원자들, 교황이나 제후나 돈 많은 상인, 이 사람들이 주문에 의해서 주문을 받아가는 화공, 건축공 이런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예술가들도 중요하지만 이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어떤 시대적 사명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런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행복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했던 사람들 있죠. 단테, 페트라르카, 알베르티, 피치노, 폴리치아노 같은 학문 중심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고 피렌체에도 한 100여 명 있었고 로마에는 교황의 후원하에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또 베네치아에서는 베네치아 귀족들이 후원하에 주로 건축과 회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르네상스란 것은 유럽이 중세의 어둠을 벗어나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화려했던 그리스 로마의 그 고대를 모델로 삼아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낸 인물들의 각축장이었다는 거죠. 그 인물들은 누구냐? 예술가만이 아니라 그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교회, 교황, 주교, 또한 상인, 민중들, 이런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대였고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역사, 문학, 예술, 건축,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던 아름답고 화려한 그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유럽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